제 이름은 김혜옥입니다. 평생을 한반도의 골목과 장터, 목화 이불과 무쇠솥의 냄새 속에서 살다가 늦은 나이에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한국에서 떠나기 전날 밤 헌 이불을 털어 햇빛 냄새를 머금게 하고 오래전 남편 상자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회색 양복이 어색해 웃음이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품에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좀 따라와요. 저 바다 건너로. 공항문이 열리자 붉은 흙먼지가 뜨겁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딸 영숙이 손수레 같은 카트를 밀며 달려왔고 사위 민호, 손녀 지연, 손자 도윤이 뒤따랐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낯선 것들의 냄새를 저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집이라 부르기엔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단층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계단은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제 방이라며 내준 작은 공간, 얇은 벽 사이로 세탁세제 냄새와 밤의 벌레 소리가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침대 곁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운영하는 스프링 리버 클리너스는 마을 외곽, 송진 냄새, 나는 소나무 숲길을 지나면 나타나는 허름한 상가의 한 귀퉁이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면 스팀이 올랐습니다. 빨랫감이 걸린 행거들이 길게 뻗어 있고 구두약 냄새 같은 뜨거운 금속의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이 기계가 하는 거예요. 얼룩은 제가 손으로 잡고요. 민호는 다림판을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 진동이 마치 이 땅에 우리를 박는 목 같았습니다. 저는 남마다 카운터 옆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바늘을 꿰어 단추를 달았습니다. 카운터 끝에 액자를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남편분 사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사진밖에 없지요. 말끝이 서늘했지만 사진은 제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였습니다. 액자의 유리는 제 호흡에 맞춰 희미하게 김이 끼었습니다. 그 김을 손등으로 쓱 닦아낼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알았습니다. 영숙은 저녁마다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탁기 렌트료, 세제값, 전기세, 아이들 학교 준비물.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집의 심장소리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괜찮을까? 괜찮겠지. 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시간들조차 지나고 나면 괜찮다고 부르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밤이면 영숙은 도윤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리게 또렷하게 낯선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뛰는 발소리를 줄이는 게 엄마의 임무인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저는 아이에게 말했고 아이는 때때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걸음이 느린 아이 옆에서 제 걸음도 자연히 느려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달팽이들의 작은 행진같이 걸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소나무 냄새가 배인 벤치와 단출한 십자가. 저를 미스 김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어눌한 영어 인사말. 목사는 루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 삶을 이어간 여인. 낯선 땅에 뿌리 내리는 법은 누군가의 밭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헌금 바구니에 동전을 넣을 때 사각거리는 가벼운 소리. 그 소리에 제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가난과 믿음은 종종 같은 그릇에 담겼습니다. 오장 싸움의 연습. 어느 저녁 영숙과 민호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차라리 도시로 가요. 애들 학교도 가깝고 병원도 많잖아요. 지금 접으면 다 잃어. 여기서 버티면 돼. 버티면 돼. 그 말은 위로이자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가게 월세가 모자랄 때, 쌀독이 비어갈 때 우리는 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수세미를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물줄기가 가늘게 떨어지며 스테인리스에 박히는 소리. 그 소리는 뜻밖의 평온을 주었습니다. 삶이 쪼개져도 물은 흘러가듯 흘러갔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도윤이 운동장에서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빠 손바닥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아이를
지연이 울먹이며 안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돌니수미. 저는 아이를 소파에 눕히고 물수건을 이마에 올렸습니다. 잠깐의 멈춤이 길게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자. 아이의 흉곽이 제 말에 맞춰 오르내렸습니다. 조금 후 의사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무리하지 말 것, 수분 섭취, 스트레스 줄일 것. 그날 밤 저는 트레일러의 얇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벌레 소리와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여기서의 삶은 늘 얇았고 얇아서 더욱 투명했습니다. 투명한 것은 슬픔을 덮지 못했습니다. 비가 오면 세탁소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청바지, 개 사료 비린내가 스민 작업복, 장례식 갔다 온 검은 드레스. 스테인 제거가 가능할까요? 오늘 밤까지 되나요? 사람들은 옷에 사연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옷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타인의 삶이 스며든 섬유의 온도. 민호는 스팀을 더 올리고 저는 단추를 고치고 영숙은 카운터에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두 아이는 숙제를 하다가 졸고 제 남편은 액자 속에서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상하게도 우리 5 식구의 피곤을 덜어주었습니다. 기계에서 찌직찌직하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오래된 전선이 눌리고 열이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야, 저 소리 좀 봐. 알아요, 어머니. 다음 주 기술자 오기로 했어요. 다음 주. 이민자의 시간표는 언제나 미래형이었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은 내일로 밀리고 내일 해야 할 것은 더 먼 날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늘 생계를 오늘로 가득 채우느라 위험을 내일로 미뤘습니다. 하늘이 느리게 붉어지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계절도 시계도 멈춘 것처럼 세탁소 안에는 수증기와 피로가 엉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탁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곧이어 작은 불꽃이 전선 근처에서 깜박였습니다. 전기! 스위치! 민호가 소리쳤지만 불은 기름 묻은 천에 달라붙어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쪽을 돌아 액자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우리 집의 유일한 가장 오래된 시간의 증인 제 하루의 닭. 그런데 선반 근처에 불길이 먼저 닿았습니다. 액자 유리가 금 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지만 뜨거운 공기가 손등을 찢었습니다. 연기가 목으로 쏟아져 들어와 기침이 터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늦게야 물을 뿌렸습니다. 물방울들이 불꽃을 깨뜨리며 번쩍였습니다. 마치 천장이 부서져 작은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액자에 손을 대려 했지만 그 순간 유리판이 쨍하고 터졌습니다. 사진이 스며든 종이가 말렸다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불길 속에서 찢겨나갔습니다. 여보.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비명처럼 튀어나왔습니다. 30년간 입속에서 되물리던 호명, 그 이름의 마지막 자음이 불길에 부딪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나가요! 우리는 문을 밀쳐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찬 물처럼 얼굴을 덮쳤습니다. 소방차가 빨갛게 지지며 들어왔고 붉은 빛은 우리 가족의 얼굴을 번갈아 적셨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도윤의 작은 손이 제 등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으로 겨우 서 있었습니다. 불길은 생각보다 빨리 꺼졌습니다. 그러나 속살이 타면 겉은 금방 식는 법. 안으로 들어가 보니 행거는 검게 휘었고 기계는 뼈대만 남아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카운터는 반쯤 녹아내렸고 액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리 조각 사이로 탄 종이의 검은 비늘들이 물에 젖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조각을 뒤적였습니다. 남편의 양복 소매자락 같은 검은 흔적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문득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떠나오던 날 부두의 비린내와 맞바꾼 약속의 냄새. 저는 그 조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소방관이 다가와 괜찮냐고 묻자 제가 웃었는지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살 건 남아요. 누구를 위로하려고 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과거의 제게 또는 사진 속 그에게.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나는 냄새, 젖은 나무의 냄새, 불에 그슬린 천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봄에서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영숙은 손가락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을 끓여 4잔의 머그컵에 나눠 담았습니다. 물은 아무 맛도 없었지만 그 뜨거움이 우리를 같은 온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할머니, 액자.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없어졌구나. 미안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불은 물건을 데려갔지만 우리가 여기 남았잖아. 말하고 나니 그 말이 제게도 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잃었지만 남편과 함께 누빈 시간들은 제 안에서 사진처럼 빛났습니다.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 주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다음날 새벽 폐기물 처리장에 가서 중고 다리미와 바느질 도구를 구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임시 수선 일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교회 단체방에 글을 올렸고 이웃들이 낡은 코트, 지퍼 망가진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첫 손님은 한인마트에서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모직 코트의 안감을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늘을 꿰며 물었습니다. 이 코트 오래됐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버릴 생각이 없네요. 그 말에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늘이 직물 사이를 오가며 나는 소리, 사이사이를 채우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가끔 불탄 세탁소 앞에 섭니다. 유리문은 합판으로 막혔고 가게 이름 일부가 그 으름에 가려져 스버처럼 읽혔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묻습니다. 여기 뭐였어요?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잊고 달려갑니다. 저는 자리에 서서 손바닥으로 공기를 만졌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리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투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곳은 무언가를 더 또렷이 보게 합니다. 가게 뒤편 도랑물은 여전히 흐르고 소나무는 여전히 수액 냄새를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몰라도 계속됩니다. 그 사실이 잔인해서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종이와 색연필을 꺼내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다시 만들자. 아이는 기억을 더듬어 남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양복의 어색한 주름, 귓불의 작은 점,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얕은 주름. 지연의 손끝에서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빈 액자를 주워와 그 그림을 끼웠습니다. 액자 유리 대신 투명한 비닐을 덮고 모서리를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여보 다시 왔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림 속 남편은 어쩐지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색연필이 남긴 색의 떨림이 살아있는 사람의 맥박 같았습니다. 임시로 시작한 집 수선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바늘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늘기를 통과하는 실의 떨림, 천이 당겨지는 저항, 매듭이 완성될 때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투. 그 감각은 제 심장 박동과 어쩐지 잘 맞았습니다. 민호는 낮에는 공사장에 나가고 저녁엔 집에서 다림판을 폈습니다. 영숙은 계산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고 가끔 제 곁에 앉아 남의 옷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건 면접 보러 가는 셔츠래. 이건 아기 돌잔치에 입을 원피스래. 옷의 사연은 사람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고치며 사람의 시간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수선이란 말이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치는 일, 다듬는 일, 다시 쓰게 하는 일.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가 수선인지도 몰랐습니다. 불길이 훼손한 것을 바늘과 실로 다시 잇는 일. 도윤은 여전히 천천히 달렸습니다. 아니, 천천히 걸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뛰면 아이는 걸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놀리면 지연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은 바람처럼 뛰어. 봄에 부는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밤에 도윤과 걷습니다. 한 발짝 걷고 별 하나를 찾는 일. 찾지 못하면 벌레 소리를 세어봅니다. 할머니, 몇 마리일까?
글쎄 세다 보면 잠들겠지. 우리는 늘 끝까지 세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세상에는 많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던 날 저는 갑자기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유가 너무 많아 하나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물컵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 그 말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릴 적 제가 딸에게 했던 손길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과 딸의 손은 때론 거꾸로 타고 흐르기도 했습니다. 여름 바람이 불면 낡은 나무집은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잠들다 보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평온은 정지에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 온다는 것을. 불길이 지나간 뒤의 공기처럼 흔들리는 집의 새벽처럼 결핍은 감각을 예민하게 했습니다. 예민한 감각은 서로를 더 잘 느끼게 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 영숙의 뒤척임, 아이들의 낮은 코 고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종이에 쓰지 않습니다. 손바닥에 바늘을 들지 않은 손의 빈 안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여보, 사진은 잿더미가 되었어. 그런데 신기하지? 당신은 더 선명해졌어. 불길이 먹은 것은 종이였지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은 아니었거든. 당신이 웃던 그날 그 공기의 온도와 냄새, 그때 내 심장의 속도 아직도 기억나. 여기서 우리는 잘 버티고 있어. 아니, 버티는 걸 넘어 자라나고 있어.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20장 끝나지 않는 시작. 가을이 오자 교회 사람들과 이웃들이 작은 바자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서 중고 다리미와 실타래, 헌옷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 구석엔 아이들의 레모네이드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햇살 속에서 웃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시 세탁소 여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바늘과 실로도 충분하네요. 말하고 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길이 빼앗아간 것만큼이나 불길이 남겨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추어 사는 법, 없는 것으로도 시작하는 법. 그날 밤 지연이 그린 남편의 그림을 다시 닦아 걸었습니다. 비닐이 반짝이며 방문 위에 희미한 조명등을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 목까지 잘 살았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고 집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내일의 실타래를 상상했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몇 담씩 더 군데군데 타버린 옷감을 이어갈 것입니다.